부인 눈치를 본 망나니 남편.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공주는 사대부와 혼례를 올린 뒤 비교적 남편과 시부모를 공경하였으나 예종의 딸인 현숙 공주는 투기로 조선을 뒤흔들었지요. 그녀는 임광재의 부인이 되었는데에도 여러 시녀들을 거느렸습니다. 공주가 거처하는 내당은 제2의 궁궐로 신랑인 임광재도 함부로 출입을 하지 못하였지요. 공주가 사대부가로 시집을 가면 궁궐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임광재는 공주를 모시면서 사는 일이 쉽지 않았지요. 공주는 부인이면서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항상 상전으로 받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임금의 사위라는 권세를 등에 업고 기생들과 정을 통하고 양첩을 얻으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성종에게 알려져 국문을 하려고 하자 우연히 대궐에 들었던 임광재가 알게 되어 부인인 현숙 공주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나를 그리 멀리하더니 이제 와서 구원을 청하다니. 현숙 공주는 남편인 임광재가 괘씸하였지요. 임광재와 혼례를 올린 뒤 자식을 낳지 못한 흠이 있기는 하였으나 감히 공주를 소박대기로 만든 것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제발 살려주시오. 임광재가 현숙 공주에게 다가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숙 공주는 임광재 얼굴을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지요. 잘못했소. 내가 주상께 벌을 받으면 부인에게 득될 일도 없지 않소. 내가 언제 득될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현숙 공주는 눈에서 도끼를 뿜으면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니 대비마마께 들어가 청을 올려주시오. 그렇게는 못합니다. 부인, 내가 벌을 받아 죽게 되면 부인은 과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소. 내가 잘못했으니 부부의 정으로 용서해 주구려. 임광재의 말에 현숙 공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랫동안 소박을 당해 혼자 살았으나 과부가 되는 것은 끔찍하였지요. 내 이제 다시는 다른 여인을 가까이 두지 않겠소. 내 일생을 오로지 부인에게 의탁하여 살겠소. 부탁하오. 임광재가 현숙 공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현숙 공주는 재빨리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임광재의 억센 손이 놓아주지 않았지요. 왜 이러십니까? 다시는 부인을 외롭게 하지 않겠소. 내 이제 부인만을 사랑하리다. 하늘에 맹세하겠소. 임광재는 수많은 여인을 만났지요. 부인이 공주라고 해도 여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풀린 현숙 공주는 임광재가 성종으로부터 중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궐에 들어가 대비에게 사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였지요. 대비는 현숙 공주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마마, 사위도 자식이라고 하지 않겠사옵니까? 사위를 용서하시라고 주상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아무리 사위라고 하지만 지은 죄가 큰데 난들 어찌하겠느냐. 현숙 공주의 어머니인 안순황후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서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위를 성종에게 넘긴 뒤 혹시라도 나이 어린 아들에게 영모죄를 덮어 씌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지요. 비록 대비라고 하더라도 성종에게 어른으로 행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종은 사촌 아우에게 돌아가야 할 왕위를 물려받은 탓에 숙모인 예종의 비에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대비가 된 안순왕후를 더욱 공경하였고
안순황후가 임광재를 사위로 맞이하자 매일같이 대궐에 출입하게 하여 종애했습니다. 그런데 임광재가 현숙 공주를 소박하고 취첩을 일삼아 대비의 속을 썩이자 징계를 하려고 하였지요. 그러던 참에 수경 안씨가 조정의 일을 상의하려고 해수공주의 집에 갔다가 대궐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종들과 임광재의 종들이 싸웠다는 보고를 받자 분개하여 성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수경 안씨는 성종의 후궁이었지요. 후궁의 종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은 임금에게 모욕을 가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성종이 노하여 승정원에 전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대궐에 드나들던 임광재가 승전원에 잠깐 들렀다가 그 전지를 보게 되었지요. 임광재는 혼비백산하여 집에 있다 성종이 내린 현숙 공주의 생일 선물을 갖고 온 내관에게 용서받을 길이 없겠느냐고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내시는 대궐로 돌아와 이 사실을 성종에게 고하였지요. 임광재가 감히 왕씨를 능멸하는구나. 성종은 더욱 대노했습니다. 임금의 전지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종은 임광재의 비행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지요. 성종의 영을 받은 사헌부가 임광재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임광재가 조부 임원준의 위세와 공주의 부마라는 권세를 등에 업고 일삼은 난행이 속속 드러나게 되었지요. 임금의 신하 중 한 사람에게 가섭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가섭은 보기 드문 미인으로 요염하기까지 하였지요. 임광재는 가섭을 한번 만나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가섭은 완강히 거절하였지요. 임광재는 가섭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서 폭력을 가했습니다. 또 하루는 술에 취해 인가에 들어가 안주인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킨 뒤 사통하려고 하였지요. 성종은 사헌부의 보고를 받고 치를 떨었습니다. 임광재의 난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지요. 부마는 첩을 둘 수 없는데도 자신이 거느리는 종들을 첩으로 삼아 현숙 공주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진천에 사는 양가의 딸인 종금까지 첩으로 삼으려고 하였지요. 저에게 용서를 청한 것이 엊그제인데 또 계집질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숙 공주는 화가 나 임광재에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폐악질을 하고 달려들다니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이건 심하다. 이런 공주는 없는 것이 낫다. 임광재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는 현숙 공주가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여기고 분노하였지요. 현숙 공주와 임광재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임광재가 양가의 규수를 첩으로 얻은 일이 성종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지요. 성종이 임광재를 불러 양첩을 얻은 일이 있냐고 물었으나 임광재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성종은 대노하여 임광재를 친국하려고 했으나 대비 안순왕후 때문에 차마 형틀에 매달지는 못하였지요. 그러나 임광재가 부인을 하여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임광재의 양첩을 잡으라는 방문이 곳곳에 내걸리고 대신들은 임광재를 추국할 것을 요청하였지요. 감히 양가의 딸을 첩으로 삼았으니 왕법을 무시한 것이다. 종들을 잡아다가 국문하라. 대비 안순왕후가 대노하여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임광재의 종들과 관련자들이 줄줄이 끌려와 국문을 당하게 되었지요. 임광재의 첩 존금이
실정을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임광재가 첩을 얻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부마가 양첩을 얻은 것은 집에서 거느리는 종을 비첩으로 삼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답니다. 양첩은 공주의 정실 부인 자리를 위협하는 위치였지요. 임광재가 양첩을 얻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현수 공주는 여종 청옥을 시켜 왕 대비에게 밀고했습니다. 공주의 유모 대이, 보모 소비, 유모의 아들 이근수가 공주를 독살하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청옥의 밀고에 대궐이 발칵 뒤집혔지요. 왕 대비는 성품이 칼날 같은 인수 대비였습니다. 성종의 왕비 윤씨를 패출하여 연산군 시대 가장 잔혹한 사화를 촉발시킨 여인이었지요. 인수 대비는 대노하여 성종을 왕 대비전으로 불러들여 청옥의 밀고를 전하였습니다. 성종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종의 딸을 살해하려고 한 음모를 밝히기 위하여 영의정에게 명을 내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였지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종들이 공포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누가 주모자냐? 주모자는 유모 대이입니다. 현수 공주의 유모 대이가 공주를 살해하려고 도모하여 몰래 신복들과 비상을 잘게 부수어 공주의 밥에다 타 해치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차마 타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임광재의 어린 여종 귀금이 벌벌 떨며 진술했습니다. 유모가 감히 공주 마마를 독살하려고 하다니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그라옵니다. 대의와 공모한 신복이 누구냐? 주인 어른의 종 부거지이옵니다. 유모라면 공주 마마를 어릴 때부터 보살핀 자가 아니냐? 어찌 기른 정을 버리고 독살하려고 했느냐? 소녀는 모르옵니다. 공주 마마 유모 대의를 끌어내라. 네가 공주 마마를 독살하려고 한 것이 사실인가? 당치 않사옵니다. 소인이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르겠사옵니까?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다.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을군부의 신문은 가혹하였지요. 치마를 벗겨 속치마만 입혀 놓은 채 인정 사정 없이 곤장을 때렸습니다. 공주의 독살에 대한 신문이기 때문에 고문이 계속되었지요. 대인은 결국 곤장을 맞다 죽었습니다. 부거지를 끌어내거라. 임광재의 종 부거지가 국창으로 끌려 나왔지요. 임광재가 양가의 딸을 첩으로 얻도록 네가 사주하였느냐? 그라옵니다. 부거지도 부들부들 떨면서 진술하였지요. 내 어찌 그런 사악한 짓을 했느냐? 주인 어른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얻기 위해 소인에게 양가의 여자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주 마마는 무엇 때문에 독살하려고 했느냐? 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부거지도 현수 공주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은 완강하게 부인하였지요. 네가 여주가 없으면 주인이 살리고 죽이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귀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사령들이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거지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지요. 소인이 그리했사옵니다. 부거지는 여러 차례 곤장을 맞은 뒤에야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의금부 도사 이극배는 40명에 이르는 자를 국문하여 조정 안팎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지요. 사건을 관련하여 국문이 어찌나 심했는지 국문 도중 목숨을 잃은 자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부마는 비록 천한 여종이라도 첩을 들일 수 없는데 함부로 양가의 여자를 첩으로 취하였다. 이미 대비를 속이고
또 과인을 속였으니 죽어도 남을 것이다. 종금이 다시 남아있으면 상통할 것이니 그들을 경상도와 전라도에 영구히 부처하여 돌아올 수 없도록 하라. 성종이 명을 내렸지요. 임광재는 결국 경상도로 귀향을 가고 양가의 여자인 종금은 전라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광재는 현숙 공주를 독살하려고 하였는데도 살아남게 되었지요. 임광재의 종들도 중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석바위 이야기. 옛날 거창 어느 마을에 신씨들이 몰려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신씨들은 그 위세가 당당하여 주위 사람들을 업신여겼지요. 특히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승상하여 스님들에 대한 멸시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옆에 절이 있었지요. 이 절의 스님들이 신씨 집안에 가서 시주를 하려고 하면 시주는커녕 스님들을 잡아다 몰매를 때렸지요. 그래서 이 절의 스님들은 다른 마을에 가서는 시주를 하였지만 신씨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간혹 내막을 모르는 다른 절의 스님들이 시주를 하려다가 어김없이 봉변을 당한 후에 기어서 나갔습니다. 하루는 이 마을에 있는 사찰의 도승 한 분이 새로 와서 머무르다가 신씨들의 행패를 듣고 스님들이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신씨 집안으로 시주를 나가지요. 도승은 신씨 문중에서 가장 높은 대문이 있는 집 앞에 이르러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승의 목소리는 목탁 소리와 함께 집 안과 이웃에 퍼져나갔지요. 한동안 스님들이 오지 않아 심심하던 신씨 집안의 종들이 기세 좋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외우고 있는 도승을 잡아 다짜고짜 팔을 비틀고 집안 뒤편에 있는 헛간으로 끌고 가 버렸지요. 스님들을 잡아서 옳지 못하게 악행을 자행하던 종들이 신이 나서 도승을 형틀에 얽어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떡 버티고 서 있는 도승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의 눈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인들은 도승의 위세에 눌리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승은 빙그레 웃으면서 집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지요. 종들은 보통 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도승을 집 주인에게 안내했습니다. 도승을 본 신씨도 도승의 몸에서 풍기는 위엄과 눈의 전기를 보고 침범하지 못할 어떤 힘이 이 도승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나를 만나자고 했는가? 집 주인이 묻자 도승은 하인들을 물리치게 한 뒤 주인과 한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명심하시오. 귀이댁의 가문은 저 마을 앞에 우뚝 선 음석의 보호로 지금까지 부귀 영화를 누려왔소. 그러나 이제 음석의 영험이 다 되어서 앞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만을 귀 가문에 주게 되었소. 하루아침에 멸문쥐하를 당하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순간적으로 얼굴색이 변하였지요. 지금 신씨 가문에는 현재 왕인 연산군의 왕비도 이 집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의정, 형조 판서 등과 같은 고관 대작들이 현직에 있었지요. 그래서 세도가 당당하거늘 이러한 운세가 앞으로 하루아침에 끝나게 된다니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승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요. 주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모습을 가만히 살피던 도승은 은밀하게 말을 건네었지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실천할 수 없을 것이요. 도승의 말을 들은 주인은 채통도 잊은 채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무슨 짓이라도 좋으니 그 방법을 알려주시오. 만약 그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천금만금이라도 살해를 하겠소. 한참 동안 염주알을 굴리던 도승은 주인이 다급하게 다시 물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음석을 없애버려야만 하오. 그래서 마을 앞이 확 트이게 되면 당신의 가문에도 앞이 확 트여 천대만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부귀 공명이 뒤따를 것이오. 도승은 이렇게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 말을 믿든 말든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도승은 주인이 붙잡는 것도 웃음으로 거절하고 집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마치 귀신에게 홀린 듯 도승이 밖으로 나간 지 1시간이 지나도록 멍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도승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갈 뿐더러 그 거대한 바위를 없앤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 말이 퍼지니 가문의 의견이 양분되어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신시 문중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중회의가 거듭되었지요. 여러 날 동안 주변의 절을 모조리 뒤져서 그 스님을 찾으려 했으나 그 도승은 어느 절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할 수 없이 음석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였지요. 신씨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미천으로 골과 인근에 있는 모든 석공을 동원하여 30자나 되는 큰 바위를 없애는데 공을 들였지요. 그런데 음석 바위의 마지막 뿌리가 없어질 때 그 바위 둥치 밑에서 흰 새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새들은 뿌리채 뽑혀진 음석 주변을 몇 바퀴 돌다가 슬피 울며 한 마리는 신씨들의 선산이 있는 성림제 쪽으로 날아갔고 한 마리는 날개가 축 처지면서 갑자기 아래쪽으로 떨어져 음석 바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위 틈으로 들어간 새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지요. 음석이 없어진 지 며칠 뒤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세도를 누리던 거창 신씨들은 연산군의 비신씨와 함께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소나무 목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느 해 괴질이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는 이씨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지요. 그런데 꿈에 북쪽에서 악풍이 불어오자 목신이 나타나 이르기를 저리 가거라 이놈의 바람아 저리 가거라 하였지요. 그러다 꿈에서 깼는데 무슨 꿈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인근 마을에서는 괴질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단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씨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소나무 목신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덕분이라고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마다 소나무 목신에게 제를 지냈습니다. 고목이 된 소나무 밑동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거지가 찾아와
마을 여기저기를 다니며 구걸을 하는데 밥은 주지만 재워주겠다는 집은 없었지요. 거지는 할 수 없이 소나무 밑동에 뚫린 구멍 속에서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운다는 것이 그만 소나무에 옮겨 붙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나무 목신이 놀라 크게 소리쳤지요. 나는 용릉으로 간다. 용릉은 이 마을 옆마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자 옆마을 뒷산에 소나무 당산이 생겼지요. 용릉으로 옮겨간 소나무는 마치 용이 꿈틀거리듯 하며 잎이 무성하여 많은 비가 와도 이 나무 밑에 들어가면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령하게 여겼던 소나무가 용릉으로 옮겨가 버리자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지요. 거지 탓을 하는 사람, 거지를 재워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사람, 혹은 정성이 부족하였다는 사람 등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싸움까지 일어났지요. 어느 날 길을 가던 스님이 이 마을에 들러 이러한 사실을 듣고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한번 옮겨간 소나무 목신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소나무를 닮은 느티나무 한 그루를 구에 옮겨 심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소나무와 닮은 느티나무를 구하기 시작하였고 마침 가까운 이웃 마을에서 적합한 나무를 발견하였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힘을 합하여 마을 앞 소나무가 있던 자리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얼어 죽은 스님. 옛날에 온 나라를 떠돌며 수행을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분이었지요. 이미 깨달음을 얻어 무욕과 무소유를 실천하며 사는 스님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집신 한 켤레와 입은 옷, 그리고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지요. 비록 행색은 비루하였으나 고든 정신에서 나오는 올바른 말과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만행을 하던 스님이 해가 질 무렵 금산사에 찾아가서 하룻밤 묵어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떠돌이 거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행색을 보고 금산사 스님들이 딱 잘라 거절하며 그 스님을 억지로 쫓아내었지요. 발길을 돌린 스님은 어둑해진 산 길을 내려오며 인가를 찾아 헤매었으나 불빛 하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방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지요. 눈은 금방 쌓여버려 어디가 길인지 사방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먹은 것도 없이 길을 헤매던 스님은 잠시 바람만이라도 피하려고 작은 연못가에 주저앉았지요. 하지만 몰려드는 피로감에 그만 깜빡 잠이 든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앉은 모습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제 왔던 그 거지 중 얼어 죽지 않았을까? 당연히 얼어 죽었지.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길을 찾을 수 있겠어?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땐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잖아. 금산사에서 아침에 경례를 돌던 주지 스님이 행자들이 눈을 치우며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거지 중이라니 누굴 말하는 게냐? 어제 행색이 초라한 중이 재워달라고 찾아왔는데 스님들이 쫓아냈거든요.
행색이 어떠했느냐? 초라한 옷을 입고 허리춤에 집신 한 켤레 달랑 매달고 있었습니다. 행자들로부터 거지 중의 행색을 전해드린 주지스님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금산사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불러 모았지요. 어제 저녁 하루 묵어가겠다는 스님을 내쫓았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분이 어떤 스님인 줄도 모르고 처마 밑으로 찾아든 새마저도 내치지 않는 것이 불심이거늘. 그러고도 너희들이 부처님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나가서 당장 그 스님을 찾아 모셔오도록 해라. 주지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스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스님을 찾아 나섰지요. 하지만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찾아 헤매다가 그 스님을 발견하였을 땐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스님이 짚고 앉아있는 지팡이도 꽁꽁 얼어서 한 그루 나무처럼 서 있었지요. 이듬해 봄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의 지팡이에 싹이 돋아나 왕버드나무가 솟아났습니다. 금산사 주지 스님은 그 나무가 스님의 영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무심했던 스님들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누구나 이 나무 주위를 나이만큼 돌면서 스님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왕버드나무는 죽은 스님의 지팡이와 같이 지팡이 나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 돼지로 남의 제사 지낸 사람. 옛날 한 정승의 아들이 산 길을 가다가 날은 저물고 주막은 너무 멀어 한 농가에 들어갔지요. 그 집에서는 돼지를 잡느라고 북새통이었지요. 새벽 닭이 울 무렵에는 부르고 대답하는 소리로 그 전보다 10배나 더 법석거리더니 제사상을 차리는지 그릇 부리치는 소리가 귀를 따갑게 울렸지요. 얼마 뒤 충문 읽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니 오늘이 계유년 5월 20날이라고 했습니다. 정승의 아들은 누워 듣다 가만히 웃었지요. 오늘은 갑술년 5월 16세 날인데 어째서 지난해 충문을 읽는단 말인고? 머리를 갸웃거리고 있었는데 아들 이 아무개가 삼가 제사를 차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이름과 이름이 같았지요. 신기하게 생각하며 계속하여 듣는데 정승의 아들은 듣다가 그만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영의정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어찌하여 이런 시골에 와서 살게 되었는고? 그런데 직함이며 시호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과 똑같으니 그것도 이상한 일이로다. 계속해서 듣자니 세상을 떠난 어머니 정경 부인 아무개 씨는 본향이 어디인 무슨 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어머니의 본향과 성씨가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정승의 아들은 몹시 의아해하며 제사가 끝나자마자 곧 주인을 불렀지요. 자네 선친께서 일찍이 무슨 벼슬을 하였나? 어찌 하찮은 벼슬이라도 했겠소이까? 늘 금이군을 면하지 못한 것을 하나였소이다. 그럼 네 이름이 아무개냐? 아니옵니다. 알아보니 자기와 같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네 모친의 성씨가 과연 아무씨냐? 소인의 모친은 어려서 부모를 잃어 성자를 모르고 지냈습니다. 네가 글을 볼 줄 아느냐? 언문이나 겨우 뜯어볼 줄 아옵니다. 네가 읽은 충문을 누가 써주더냐?
소인은 살아오면서 충문이라는 것을 몰랐지요. 그런데 어제 댁의 하인이 소인의 집에서 마침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알고 충문이 있느냐고 하옵디다. 없다고 했더니 댁의 하인이 비웃으며 충문 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탁배기 몇 사발을 대접하고 충문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더니 한 발 되는 흰 종이를 한 장 달래더니 언문으로 써주면서 소인에게 읽으라고 하옵니다. 소인이 읽어보니 그닥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요. 기쁨을 금치 못해 온 동네가 그것을 보배처럼 간수하여 두고 이 뒤로는 집집마다 돌려가며 읽기로 약조하였사온데 오늘 새벽에 소인 집에서 먼저 써본 것입니다. 정승의 아들인 펄쩍 뛰며 사리를 따져 타이르고 즉시 그것을 불살라 버리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종을 불러 톡톡히 꾸짖었지요. 이 무슨 해계 안 치신고? 소인은 주인 댁에서 제삿 날마다 읽고 나는 충문이 귀에 익어 줄줄 외우게 되었사옵니다. 소인이 생각하기를 세상의 충문이란 다 이렇게거니 여기고 그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승의 아들은 마음이 언짢았으나 어쩔 수가 없었지요. 농가 주인은 제 집 돼지를 잡아 남의 집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주고 정승의 아들은 산골 남의 집에서 부친 제사를 지낸 셈이었지요. 배가 터져버린 동생. 옛날에는 몇몇 부자들만 빼고는 안 굶어본 사람이 없었지요. 흉년이라도 드는 해에는 쌀이 떨어지는 이른 봄부터 보리가 나는 늦은 봄까지 양식이 없어서 풀뿌리, 나무 껍질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옛날 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였지요. 그중 어느 마을 가난한 집에서는 초겨울부터 양식이 떨어져 온 식구가 죽 한 사발로 하루해를 넘기며 고생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딸은 시집을 가서 제 너머 마을에 살고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쪽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집간 딸은 살림이 좀 있어서 흉년이 들어도 그리 궁상스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살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친정집은 어찌나 가난한지 보통 때도 하루 세 끼를 온전하게 먹고 살기 힘들었지요. 쌀 몇 알로 멀건 죽을 끓여 먹고 세 식구가 하루 종일 견디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밥 한 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지요. 시집간 딸은 친정집 형편을 뻔히 아는지라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도 밥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 굶고 있을 어머니 아버지와 남동생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는 친정 동네에 가는 보찜 장수에게 부탁을 하여 식구들이 한번 다녀가도록 기별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남동생이 오면 밥이나 실컷 먹고 가게 해주려고 그랬지요. 기별을 받은 친정 집에서는 딸의 속뜻을 얼른 알아차리고 아들더러 누나네 집에 한번 다녀오라고 일렀습니다. 아무리 굶는 형편이라 해도 어른이 밥 얻어 먹으러 사돈 집에 가는 건 낯뜨거운 일이니 아들이나 보내어 배불리 먹이자는 속셈이었지요.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제 너머 누나네 집으로 갔습니다. 누나는 오랜만에 친정 동생이 오니
반갑기도 하지만 야위일 대로 야위인 동생의 모습을 보니 애처로워서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얼른 부엌에 나가 밥을 많이 해가지고 반찬도 이것저것 있는 대로 차려다 동생에게 갖다 주었지요. 동생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보니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누나가 권할 새도 없이 밥을 마구 퍼먹었어요. 누나는 동생이 정신없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더 애처로워서 자꾸 밥을 퍼다가 먹으라고 권하였지요. 동생은 어지간히 먹어서 배가 부른데 누나가 자꾸 권하니 맛할 수도 없어서 자꾸자꾸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굶어야 할 테니 온 김에 실컷 먹고 가거라. 자, 밥 한 그릇 더 먹으렴 양껏 먹어야지. 이렇게 자꾸자꾸 권하니 동생은 배가 불러 곧 터질 것 같은데에도 자꾸 먹었습니다. 누나 말대로 집에 돌아가면 또 굶어야 할 판이니 먹을 것을 본 김에 실컷 먹고 가자는 마음도 들었지요. 그렇게 먹다 보니 정말로 배가 너무 불러서 더 들어갈 틈도 없었지요. 그렇게 먹고 나서 누나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면 갈수록 배가 점점 더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급하게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지요. 동생이 누나 집에 올 때 질긴 풀으로 허리띠를 만들어 메고 왔는데 그놈의 풀이 질기기는 좀 질긴가요? 배가 점점 불러오니 풀로 만든 허리띠가 뱃살을 파고드는데 즐겨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이라도 있으면 허리띠를 끊어버리겠는데 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칼을 하필이면 오늘따라 빠뜨리고 온 것이지요. 질긴 허리띠는 뱃살을 파고들고 배는 점점 불러오니 이것 참 큰일이 났다 싶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곧 죽을 것만 같았지요. 동생은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어서 길가에 쓰러져 마구 뒹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니 자꾸 많이 먹으라고 권한 누나가 야속하고 권한다고 마구마구 퍼먹은 제 자신이 한심하고 질긴 허리띠가 원망스럽고 허리띠를 끊을 칼을 안 가진 게 애달팠지요. 동생은 길가에 쓰러져 뒹굴다가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리도 먹었을까요? 참으로 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밥을 많이 먹는 종 이야기. 김여물은 승평부원군 김유의 아버지입니다. 집에 종이 있었는데 먹성이 아주 좋아 다른 종들에게는 조금씩 밥을 먹였지만 그에게는 한 대가량 되는 대밥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은 입을 삐죽거리곤 하였지요. 김여물이 의주 목사로 있다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의군부에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임진년 난리가 터졌습니다. 여물이 나라의 특별 지시로 벼슬 없이 싸움터로 나가게 되자 대밥을 먹는 종도 따라가겠노라고 자청에 나섰지요. 소인이 평소 대밥을 먹었으니 난리를 당하여 어찌 다른 사람에게 뒤지겠습니까? 다른 종들은 모두 김여물의 아들인 진사 김유를 따라 피난 가기를 원하였으나 그 종만은 앞장서 싸움터로 떠났습니다. 외병이 개미 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놈들은 저마다 짧은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파란 연기가 물씬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 사람 하나가 영락없이 넘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 군사들은 그제야 그것이 총인 줄 알았습니다. 졸지에 총과 맞서게 되니 아무리 영웅이라 한들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우리 군사는 마침내 지고 말았습니다. 김여물은 군복을 입고 왼쪽 어깨에 시위를 메운 활을 걸매고 옆에는 칼을 차고 등에는 화살을 진 채 오른손으로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를 썼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써 나가는데 휘두르는 붓 끝에서는 바람 소리가 나는 듯하고 글 귀마다 명문장이었습니다. 그 길로 문서를 올려보내고는 아들 김유에게 편지를 썼지요. 삼도의 군사를 불렀건만 한 사람도 오지 않았으니 어차피 죽기로 싸울 뿐이다. 남아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 다만 나라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죽으니 가슴이 타서 죄가 되는 듯하여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쉴 뿐이로다. 집안일은 네가 있으니 내가 더 말하지 않겠다. 쓰기를 마치자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쳐들어가 마침내 싸우다 죽고 말았습니다. 종은 혼잡한 와중에 주인을 잃고 달래강 변으로 물러갔습니다. 목숨이 아까워 주인을 적진에 두고 오는 것은 장부의 일이 아니다. 종은 그렇게 말하고는 창을 비껴들고 적진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싸우며 물러섰다가 다시 들어가 싸우기를 3번, 온몸에 상처를 입었으나 끝내 주인의 시체를 찾아 업고 나와 으슥한 곳에서 염을 하고 마침내 조상들의 무덤 곁에 장사 지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는가마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맡긴다 하거늘 이 종은 죽으러 가는 것을 놀러 가는 듯 하였으니 그것이 어찌 됐밥 때문이라고 하겠어요. 마음에 북받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어요. 건달 농사꾼. 옛날 어느 시골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지요. 산골이라 논 농사는 못 짓고 밭 농사를 지었는데 밭 농사라는 것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어요.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웠다가는 농사를 망치고 말았지요. 형제가 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찌된 일인지 형네 농사는 해가 갈수록 잘 되고 아우네 농사는 날이 갈수록 오그라들었습니다. 형네 곳간에는 해마다 곡식 가마니가 수북수북 쌓이는데 아우네는 겨울이 다 가기도 전에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면 아우는 할 수 없이 형네 집에 가서 곡식을 구워다가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해 봄 아우네 집에 또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아우는 할 수 없이 또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먹을 것은 고사하고 당장 조밭에 뿌릴 씨가 없어 큰일입니다. 올해도 조 한 가마만 구워주셔요. 그러니까 형은 아우를 곳간에 데리고 가더니 아주 잘 여문 조를 골라 한 가마 퍼 주었지요. 그러면서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여문 조이니 올해 조 농사를 잘 지어 꼭 이렇게 실한 걸로 갚아줘. 아우가 들어보니 좀 서운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이 여태 곡식 섬을 구워주면서 이렇게 토를 단 적이 없었지요. 지난해만 해도 형제 사이에 꾼이 무언이 할 게 있느냐, 곳간에 가서 쓸 만큼 마음대로 퍼가라며
양식을 구워 주었던 형이 이러니 저러니 군소리를 갖다 붙이니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밭에 뿌릴 씨가 없는데 마달 수도 없어서 조 한 가마 구워 가지고 왔지요. 그걸 밭에 뿌려 가꾸어서 조 몇 섬을 거두었습니다. 형이 한 말도 있고 하여 여느에 같으면 김 한 벌 메고 말 것을 두 벌이나 메고 뒷걸음도 두어 번 져다 부어서 제법 여문 조를 거두었단 말이지요. 조 한 가마 실하게 퍼 담아 가지고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지난 봄에 구워간 조 한 가마 지고 왔으니 받으세요. 그래,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구워간 것은 제때 갚아야지. 자네 조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한번 볼까? 형이 이러면서 아우가 지고 온 조가마를 풀어헤쳐 나다를 하나하나 만져보더니 글쎄 이마를 잔뜩 찌푸리면서 손을 내젓지 뭐예요. 이거야 원 쭉정이가 이렇게 많아서야 이걸 곡식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건 못 받겠네. 다음에 농사를 더 잘 지어서 가져오게나. 아우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 딴에는 농사를 잘 짓는다고 두 벌 김 메고 두 벌 거름 주어 애써 가꾼 것인데 그깟 쭉정이 좀 섞였다고 타박을 하며 물리치다니 형제 사이에 이럴 도리가 있느냐 싶은 것이었지요. 섭섭한 마음에 한마디 대꾸도 않고 조 가만히를 도로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듬해에는 큰 마음을 먹고 농사를 더 잘 지었지요. 구워 쓴 조를 갚으려 갔다가 쭉정이가 섞였다고 형에게 구박받은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아주 야무지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김도 세 벌씩이나 메고 거름도 세 벌 져다 부어서 이삭을 참 여물게 만들어 거두었단 말이지요. 그걸 잘 떨어서 한 가마 짊어지고 형네 집에 갔습니다. 지난해 섭섭했던 마음이 아직도 한 구석에 남아있는 터라 아무 말 없이 형 앞에 조가마를 쿵 하고 내려놓았지요. 이만큼 실하게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왔으니 어디 트집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나 형은 이번에도 가만히를 풀어헤쳐 조 나다를 한 움큼 집어들고 이 잡듯 살펴보더니 곡식 여문 것은 눈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거지. 물에 담가봐야 알지? 하면서 물을 한 동이 떠나놓고 나달을 하나씩 담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달은 물에 가라앉았지만 물에 등등 뜨는 것도 꽤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니 형이 또 그걸 못 받겠다고 내치지 뭐예요. 우리 집 조는 물에 담가도 뜨는 것이 없어. 내년 농사 잘 지어서 내가 구워준 조마냥 잘 여문 것으로 다시 가져오게. 아우가 듣고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남도 아닌 형제 사이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지요. 아무리 잘 여문 조를 구워 주었어도 나다를 하나하나 물에 담가 보면서까지 실한 것만 골라봤자고 되니 이렇게 야박한 인심이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하도 야속하고 억울하여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집에 돌아왔지요. 그러고 나서 이듬해에는 아주 이를 악물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형이 무슨 트집을 잡으려 해도 못 잡게끔 아주 실하디 실한 조를 거두리라 하고서 말이지요.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들여 자식 키우듯이 키웠습니다. 김도 4벌씩이나 메고 거름도 4벌씩이나 져다 부었지요. 그랬더니 그의 조농사는 정말 잘 되었습니다.
조이삭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나달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잘 여물었어요. 아우는 실한 조를 한 가마니 짊어지고 형네 집으로 갔습니다. 형님, 조 받으세요. 이건 손발이 부르트도록 농사지어 거둔 조이니 물에 담가 보든지 키로 까불어 보든지 마음대로 하셔요. 이제는 굶어 죽더라도 다시는 형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어요. 아우는 분이 날 대로 나서 짊어지고 온 조가마를 형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나 마나 형은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조 나다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참 조가 잘 여물었네. 자네 이 조 가꿀 때 김은 몇 번이나 메고 걸음은 몇 벌이나 줬는가? 하고 물었어요. 4벌 김 메고 4벌 걸음 준 것이니 어디 흠 잡을 테면 잡아보셔요. 아우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불뚝 거리는데 형은 깔깔 웃다가 아우를 덥석 껴안고 등을 두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이 조는 도로 가지고 가서 자네 식구들과 먹게나. 내가 처음부터 조를 받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아우가 워낙 건달 농사를 하기에 그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던 것이니 그 정성대로만 농사를 짓고 살게. 건달 농사란 게으름을 피우며 대충 짓는 농사를 말한답니다. 아우는 그제서야 형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뒤부터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서 형처럼 곡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3년 농사로 배울 것을 다 배워서 상농사꾼이 된 것이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